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대전도 뜨겁습니다. 같이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특히 전남 영광 군수선거가 아주 뜨거운데요. 여러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수요일 코너입니다. 강대강 토론.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정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소식 중동 속보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태를 그동안 이제 지켜봐 왔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혁명수비대 간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이 요격되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의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이 정말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네요. 네, 이스라엘군은 대피령을 해제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가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시온주의자 정권, 즉 이스라엘이 이란 작전에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까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맹공에도 직접 개입을 하진 않았었는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암살당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는 지상전까지 감행하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1일 새벽 레바논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감행했는데요.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의 병력 수천 명을 직결시킨 데다 탱크와 장갑차 120대 이상을 배치하면서 작전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76주년 국군의 날. 이 기념식에서 북핵 대응 3축 체계의 핵심 수단인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죠. 네,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무5의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발에 착수했던 무기입니다. 네.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북한 지휘부가 숨겨둔 지하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인 8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어제 기념식에선 현무5가 나타난 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상공을 날았는데요.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가 행진에 앞서 그 호국 영웅 카프레이드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고요? 네, 어제 시가행진에선 호국영웅과 유족 8명의 카 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92살인 류재식 6.25 참전 유공자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원 중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을 했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이 이분들을 맞이하며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격 감사로 있는 한 여권 인사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이틀 전날 밤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여권 인사 나눴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네.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인 김대난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녹취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었는데요. 네. 공개된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서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70억 원대 여론조사를 했다며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화 이후 서울의 소리에서 실제로 한 대표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 대표가 어제 직접 페이스북에서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때 좌파 유튜버와 통화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라고 사조했다고 한다고 적을 정도로 지금 한 대표 측에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종혁 의원은 수사를 통해 누가 배우인지 밝히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에서 사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한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군요. 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9월 수출액이 587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특히 견인을 했습니다. 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에 해당하는데요. 전년 대비 37%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요. 자동차 수출도 4.9% 늘며 넉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년 수출액이 7.5%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은 2.2% 늘면서 월간 무역 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에서 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처음으로 승인을 해서 좀 논란이군요. 네,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뒤 서울대학 본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는데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있어서 대학 본부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해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7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억지로 진급시켜서는 제대로 된 의료인 배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이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동맹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허용하게 되면 내년에 신입생과 복학생 그리고 휴학생이 합쳐져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울대 의대에 대해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문체부 중간감사 발표를 앞두고 어제
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30일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자 협회가 하루 만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회의록이 관심을 모은 건 감독 선임을 위해 만들어졌던 전력강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17명의 감독 후보자를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겨 있긴 해도 최종 후보 3인 중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 문체부가 홍 감독 선임 관련 중간감사 발표를 하는데요. 문체부는 해당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을 홍 감독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앞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홍 감독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크긴 하지만 월드컵 예선 도중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가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문체부는 오늘 중간감사에 이어 이번 달 말에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6도, 파주 6도, 충북 제천과 전북 장수는 8.1도, 경북 의성은 8.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며 더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2도로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쳐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청명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제주도, 강원,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끄라토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남서쪽 해상을 느리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었는데요. 다만 태풍이 끌어올리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우리나라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출근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평소 출근길만큼 막히고 있는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남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신불산 터널 2차로와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부교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인천요금소 광장부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이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릉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저희 전격 시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근식 후보입니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 모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감 이번 출마가 처음이신 건가요? 예, 이런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입니다. 아, 선거는? 대학에서 선거는 있었지만 네. 예, 일반 사회에서 네. 선거는 그야말로 처음입니다. 막상 시작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고 네. 좀 여러 정치인들이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역시 이제 그 시민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좀 더 나은 하나의 그 정책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 이렇게 네. 판단을 했고요. 예. 역시 이제 선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참신한 이미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이른바 정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아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배우고 있습니다. 예,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인지도가 낮아서 좀 고생들을 하시던데 예, 후보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대학 사회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막상 선거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교육 공동체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대학계나 또는 뭐 학계에서는 정근식 그러면 다 통하는데 예, 그렇죠. 예, 종로나 을지로 가서 저 정근식입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이럴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선거를 사실 처음으로 뛰어드시기에는 좀 이제 나이도 있는 편인데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좀 절박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네. 이대로 그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선 조영 교육감의 그 직상실을 보면서 네. 사회적 정의와 그 법의 그런 어떤 간극 같은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네. 두 번째는 그 지난번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나라의 근간은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들었고 또 작년에 그 서희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 공동체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심정 같은 것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말씀 중에 그 광복절 사태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새로 그 임명된 분이 광복절에 광복이냐 물어보면 말하기 어렵다랄지 그런 그 이종찬 그 광복회 회장님이 느끼는 그런 곤혹스러움, 어떤 분노, 심지어는 배신감 같은 것도 토로를 하시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용산에 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한 말도 하셨는데 네. 그런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역사의 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문턱에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그 양날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몇 개의 그 정책들은 보수의 입장에서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심하게 이탈한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계에도 온다고 하면 그건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절박한 심정 같은 것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아까 낮은 인지도 때문에 좀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 정근식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뭐 좀 회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번 총선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공관위원장, 혁신위원장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올 때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 뜻과는 별로 이제 무관하게 아마도 그 당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제가 마침 이제 잠깐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혁신위원장 문제가 거론이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결과적으로 뭐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그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면 기꺼이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 대학에서만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 일선과는 약간 거리를 두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제가 몸담아서 그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근식 후보 지금 사회적 실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아주 젊은 학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른바 학자로서의 사회적 실천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사회자 선생님, 우리 고효성국 선생님하고 그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학술운동 같이 했던 기억도 있고요. 예. 2005년도에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네. 기꺼이 제가 그런 연구한 부분에 있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연구소장으로 좀 일을 해라 그래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기꺼이 제가 거기에 또 참여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의 그 이행기 정의에 관련된 문제, 아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분들에게 치유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라. 그래서 그 기꺼이 제가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2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쭉 40년간 일관되게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피해 왔는데 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 역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학 중에서도 역사 사회학 분야에 관한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있겠다. 또는 할 일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소명감 같은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관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자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재명 대표랑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진실화해위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인천에 있는 성감학원 그 진실규명 문제였거든요. 1940년대 전반기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만들어진 그 시설인데요. 젊은 어린 그 이른바 불황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 이름은 학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강제적인 노동이랄지 강제 수용했던 강제 수용했던 그리고 거죠. 노역시키고. 예, 네.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경기도 관할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가 직접 저희들에게 진실규명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이제 경기도 지사를 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응답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성감학원 문제를 비교적 그 선명하게 진실규명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지요. 그럼 한때 그런 문제로 이제 일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전에 서울대학교 그가 시흥 캠퍼스에다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흥이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 끝에 이제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마침 출마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교육감 역시 그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그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후보님 쭉 그 사회활동의 이력을 말씀하셨지만 주 직업은 이제 대학 교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내. 예.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문이나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고성국 선생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밖의 교육, 즉 그 어려운 그 사당동 판자촌 지역에서의 그 야학 활동도 했고요. 제가 초창기에 연구를 시작할 때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하에 이 보통교육, 보통학교 교육.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라남도 그 무안에 있는 그 한 학교에 학적부를 연구를 하면서 이 당시에 그 세계 대공황 시기에 우리나라 이 농촌 시골 마을의 그 초등학교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가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997년에 나온
근대 주체와 식민지 교육 권력이라는 책은 일제 강점하에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네. 어떻게 일제 권력이 이 우리 청소년들을 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갔는가에 관한 그 심층적인 그런 연구 결과였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요.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장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또 뭐 행정했던 분들한테 생생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 제가 이제 학습 능력은 좀 빠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양상이 그 일종의 진영 대결처럼 가고 있는데요. 그 보수 진영은 조전혁 후보로 이제 뭐 단일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시점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전 시점만 해도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완성된 건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보수 진영도 단일화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미술고 그 교장 선생님 예. 있잖아요. 저희 쪽은 사실은 이제 좀 늦기는 했지만 네.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그 주도했던 단일화 기구에 참여했던 8분 네. 전부 저와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방현석 교수님 네. 또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기꺼이 방현석 교수님께서 제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조기숙 그 전 수석, 그 예. 홍보수석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이틀 전에 정책 합의를 통해서 정근식 후보가 우리의 단일 후보다 그렇게 다 인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민주 진보 진영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아직 단일화가 안 됐고 보수 진영은 단일화가 됐다는 그런 것은 좀 틀린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 초기에 그 광로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많았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됐어요. 그 광로현 전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이번 정건식 후보 선거를 또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로현 교육감이 정말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네.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로 뭉치자. 네. 정근식이라는 깃발 아래 전부 뭉치자. 아주 흔쾌하게 해주셨고 또 네.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그 지금 조혜연 전 교육감의 그 공백으로 지금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조혜연 교육감 10년 했잖아요. 10년 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진보 진영의 교육감, 미국 교육감 후보신데.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0년간 그 했던 그 교육 정책을 혁신 교육 그렇게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혁신 교육이 뭔가 이렇게 의문스럽게 질문하기도 해요. 네. 저는 그 혁신 교육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행정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특히 이제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행정이 아니라 네. 좀 더 수평적인 그 교육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갖다 만들기 네.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랄까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특히 네. 이제 장애 학생들이나 이런 문제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성과를 이루었다. 근데 이제 다만 시민들이 그 성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약간 부족했다. 그래서 혁신교육 필요 증후군 같은 것이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력 저하 이런 우려도 하기도 하지요. 근데 네.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혁신 교육 때문에 학력 저하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학력이 좀 낮은 학생들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교조연 교육감이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공약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 공부에 주눅 들었던 학생이 배움의 재미에 눈뜨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가칭 학습 진단 치유센터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학습 진단 치유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요, 그 가정 환경이나 또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또는 경계선 지능에 있는 그런 학생들 또는 뭐 난독증이라고 부르는데 읽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주 네. 기초적인 산술이 어려운 그런 난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학습 진단 치유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서울시나 또는 그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배움이 느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공약으로 네. 발표를 합니다. 예,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해왔던 혁신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혁신 교육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옛날에 그 암기식 권위주의적 그 교육에서는 그냥 그 선생님이 말하면 받아 적고 외우고 그걸 가지고 시험 치고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열심히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교육 방향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 9월 30일인가요? 우리 KBS 뉴스를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그런 거 발표했어요.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그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예. 발표했고 거기에서 그런 질문했어요. 잘못 가면 모두가 불행한 지금 현 잘못 가면 우리 사회가 이 입시 과열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된다. 네. 경고했잖아요. 그 성적순 선발이 공정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서울 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교육감이 선두에 서서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과 또 학생들과 뭐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력 저하,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그 오늘 공약 발표한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좀 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의 그 맞춤형으로 예. 진단하고 치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전혁 후보는 어제 그제 우리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시험 평가를 적극 도입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소위 말하는 그 대량 생산 시대에 하나의 네. 기준을 가지고 근데 사회는 이제 다원적인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네. 하나의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기는 안 된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어떤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죽이는 그런 약간의 퇴행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네. 한쪽으로만 키우다 보니까 뭔가 이 삶이 좀 예.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내가 갖고 있는 소질을 제대로 개발하면서 왔는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미래 세대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미래 세대에게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여쭤봐야 될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벌써 다 됐습니까?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마무리 각오 한 말씀 듣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육 공동체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줄 것인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그 자기의 수고에 값하는 그 긍지를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는 저 사람한테 이 교육 행정을 맡기면 안심이 되네. 그런 안심 교육감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꿈을, 예. 선생님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님들에게는 신뢰를,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안심을. 맡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안심교육감 후보. 예, 안심 교육감 후보입니다. 네,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정건식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의 부소장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실천은 좀 외롭기도 하고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친구, 가족, 이웃과 이런 실천 활동을 함께 한다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힘을 얻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내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라던가 평생교육기관 혹은 공공기관들에서도 환경교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더 오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환경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걸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1.5도씨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클릭을 하면 나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한 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탄소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노력해서 줄여보시는 걸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지역엔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현재 기온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이 6도 선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서울도 현재 11.7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전북 장수가 8.1도, 경북 의성 8.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2도로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쳐 서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청명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제주도에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mm 정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가능성은 없지만 태풍이 끌어올리는 수증기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전격 시사입니다. 네, 저희가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강대강 토론. 강대강 토론. 세게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이제 부드러운 게 필요한 시대가. 네, 강대강 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 전 의원이시죠.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아시죠? 네, 많이 뵀죠. 네. 같은 당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죠. 네. 아. 국민의당에서부터 했었죠. 시작하셨나요? 예, 예. 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국회의원 가도 있고, 예. 그렇지만 사정 봐주지 말고 세게 해달라는 저희 제작진의 주문입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셀 거예요. 아, 예. 어제가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고요. 이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토, 영토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기본 책무가 있는데 지금 북한 공산 집단은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독재하고 3대에 걸친 전제 정부 시스템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이잖아요. 거기다가 헌법을 떠나서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동시에 공개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있다. 예, 그랬죠. 그건 뭐냐면 필요하면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대략 한 핵무기 20기에서 핵탄두 한 50기 사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IAEA가 아예 핵 보유기라고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니까 뭐냐면 우리 하시라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북한의 그런 도발 책동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백혜련 의원님. 어제 국군의 날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댈 것은 애교 안보 부분 그리고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메시지는 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북한 오물풍선 또 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는 진짜 북한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항하는 어떤 대책은 전혀 하나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메시지보다도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를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전두환 정권 이후에 2년 연속 그 군 퍼레이드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매날 뉴스에도 나오지만 세수펑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56조였고 올해는 30조가 넘게 세수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작년에는 100억 그리고 올해는 8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할까. 그리고 또 어제 뉴스는 보니까 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를 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3주나 수업을 빠지면서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인가 정말로 오히려 정말 국군을 위하고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그거나 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세게 하는 토론인가요? 요새 저는 웬만하면 세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라도 좀 아니 근데 이게 첫째는 이게 북한 전 정권이 이게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은 정상회담하고 그냥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보면. 전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 이제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으니까 저게 핵무기 개발에는 안 쓰일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해냈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일련의 맥락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행사라고 하는 게 백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뭐 이렇게 과시, 보여주기성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역량을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그 인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 심리적인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한 70조 정도 되는데 100억을 써서 북의 도발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심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지금 그런 효과를 전혀 얻을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게 필요한 시점도 아니고요. 오히려 북한이 그런 행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오물풍선 날렸을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를 더 강력하게 하는 효과만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포대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약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아니 진짜 오물풍선 그 부분 저는 이제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적인데 아직도 국방부가 아무런 대책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저는요. 오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북한이 거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넣을지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들이 지금 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잔디밭에도 한번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용산에도 떨어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언젠가는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아예 그냥 포를 쏴댔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군 뭐 여러 피해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또 몇 년 전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값싼 드론들 무진장 보냈잖아요. 헬리콥터나 아니면 뭐 기관총으로 이거 쏴서 격추시키면 간단한 문제인데 혹여 이게 탄피나 탄알이 민간에 떨어질까 봐서 그냥 그거 놓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집단은 자기네들 정권 자체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강도의 도발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추구하는 이 문제는 있죠. 아니, 북한이 뭐 그런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정부가 정권을 잡은 정부가 그런 건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 그래요. 근데 그거에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아주 세게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 지도부랑 이제 만찬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원외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부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찬도 이후에 그 독대 논란 때문에 좀 어수선했는데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김경진 의원부터 좀 시작해 보시죠. 그냥 어차피 지금 국정감사 이제 들어가는 측면이고 조만간 예산국회 또 법안국회 계속해서 있잖아요. 보면 이제 예산이 제대로 의결이 안 되면 뭐 준예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이 불러서 격려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뭐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 전 국민이 대체로 추정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대단히 불편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불편하시면 전 국민이 불편한 거고 전 공무원이 불편한 거고 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을 봉사하고 있다면 불편한 감정은 두 분이 떨쳐내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대통령 만찬은 그건 뭐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 잘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두 분이 소통 잘 하셔야 되겠고 불편한 대목이 있으면 네. 의지로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앞두고 뭐 그냥 대통령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만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의도적인 한동훈 대표 패싱이다 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누구나 지금 그때 그 지도부하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단 한마디의 그 개인적인 어떤 대화도 없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다 껄끄럽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대통령실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놓고 윤석열과 한동훈 둘은 같이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강하게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통령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김경진 의원님도 말했지만 어쨌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또 얘기를 나눌 건 나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진짜 조금 옛날 어르신들 표현하면 사람이 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김대남 전 행정관 뭐 서울의 소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해달라 뭐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이것도 좀 파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뭐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실제로 뭐 그 김대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뭘 말을 듣고 했을 수도 있고 안 듣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당시의 대통령실 분위기 그거는 확실히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아주 노골적인 불화, 요것들하고 김건희 여사 쪽이니까 당연히 그쪽은 그런 한동훈 대표 죽이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이고요. 그 실제로 정말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국감도 당장 김건희 국감으로 이른바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격을 더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 저희는 김건희 국감으로 꼭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의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본물이 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참 이제 저도 이제 여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그냥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서울의 소리와 통화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본인이 과정에서 한 얘기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첫째는 대선 과정에서 그 서울의 소리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 한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MBC 방송되면서 그때도 가처분 소송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매체 그런 기자와 나중에 또 통화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전체적인 장면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셔야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생업을 하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치권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 두 분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잘 풀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말 좀 줄이세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나쁘니, 내가 나쁘니 이 논란을 계속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여권의 혼선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절제를 하시고 두 분 사이에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세요. 저도 그 김대남 행정관하고 그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한 게 정말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는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통화한 건 맞고 그 내용 그렇게 통화한 내용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작 정치에 진짜 어떤 보면 전형을 보여준 형태예요. 반대파까지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하겠다. 아 진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지금 어떤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일단 대통령실의 그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와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일면식도 없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일단 입장을 발표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정도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 행정관한테 지시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는 사람 이런 건 충분히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지금 그 한덕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그 새 법이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까지 해야 되니까 곧 되겠죠. 그럴 경우에 백혜련 의원님. 넘어오는 대로 바로 재표결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넘어오면 바로 재표결 들어간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 우리 당만이 아니라 야 5당이 다 동일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10월 10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재표결 결과를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8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8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10월 10일 전까지는 공선법이라는 그 카드도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의원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다 이런 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요번에도 3분의 2는 넘기는 어렵지 않나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탈표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또 이제 법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장담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계속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정말로 의혹 덩어리로 국민들의 밉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정권의 누수 형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말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국민의 힘도 이것을 버텨나갈 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죠. 뭐 저는 원내도 아니고 원내인데 이제 다만 이게 내부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올 정도라면 사실은 밖에까지 이제 그 느낌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바로는 이게 뭐 국회 제2과정에서 번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마 그거는 네. 백혜련 의원도 그렇게 지금 전망하셨는데 네. 네, 어느 정도 이탈표는 있을 거다. 그 글쎄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탈표도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도 결국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에서 뭐 지금 주가 조작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공수처에서 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무슨 정치 공천 개입 뭐 김영선 의원 부분이야 아예 그냥 김영선 의원 자체가 지금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이게 용산과 여의도가 조금 불편해진 관계가 이게 선거 공천 과정 뭐 그 즈음이라고부터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래서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지. 내심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저번에 필리버스터 포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그렇죠. 하는 해석이 나오대요. 네, 필리버스터를 할수록 사실 표를 깎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하는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많은 의혹들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법 중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전망 그렇게, 또는 네. 희망 그런 네, 얘기들이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백혜련 의원님, 지금 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지금 결집을 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론으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은 아예 당론으로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 행동들을 주도했던 이 단체들이 또 지금 다 결집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당내에서는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명확한 탄핵 사유가 뭐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만한 그런 좀 법적인 그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탄핵과 관련된. 탄핵 얼마나 사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포석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눈앞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완성돼가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공고히 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상대방의 바람을 빼기 위해서 지금 공격에 집중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국민들이 보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공격 포인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대화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 또 국민들의 민심이나 어떤 전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제 극대화시켜서 민주당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탄핵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네. 아니 우리 뭐 당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미 지지율이요 지금 20%대예요.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대통령 심리적 탄핵당이다고. 정말 집권 지금 2년차, 3년차도 되기 전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없습니다. 아니면 뭐 거의 1년 차부터 거의 이렇게 30%대로 거의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짜 이 국정 이끌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는 것마다 진짜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죠. 뭐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삼아서 이제 범야권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긴 시간이 지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아마 역사 속에 재평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우선 의료개혁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그다음에 노동 문제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비해서 파업이 4분의 1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노조 자녀들 세습 문제라든지 건설 노조라든지 화물 노조 이런 문제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안정되게 하면서 물론 국민들의 인기는 없고 그 해당 이익 집단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싸우면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차분하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와중에서 각각 계속 여기저기 이제 전선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인기가 좀 낮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또 잘하고 있는 대목들, 또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의료개혁 얘기가 나와있었으니까 마침 보건복지부 소속이시군요. 네, 제가 계속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짜 의료개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국민 지지율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지금은 의료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의료개혁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료개혁이라는 과제는 정말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대뽀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은 2,000명 증원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도 강경 일변도 항상 뒤늦은 대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바라는 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의료 대란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토론 계속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이 강대강 토론입니다. 좀 세게 붙자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선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는 없어도 어쨌든 개혁은 의미 있는 개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김경진 의원의 주장과 아니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서툴게 무지막지하게 막 해서 국민적인 이 반감을 사고 있냐고 하는 백혜련 의원의 주장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토론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백혜련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이게 과연 방탄용입니까? 아니면 아니 전혀 방탄용이 아니죠. 먼저 의료개혁만 해도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개혁 잘못했다, 의료대란 일어났다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건가요? 국민 모두가 이번 추석 때 그 하두가 뭐였어요, 사실. 응급실 어떻게 이용할 건가, 문제 없을 건가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끌어나가는 거고요.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이게 행동이 달라요. 국민연금 개혁도 21대 국회 때 거의 마지막에 우리 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냥 그 국민이 모수개혁 모수개혁 했던데 하는 걸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아주 정말 절박하게 해달라고 그 김진표 의장님이 이런 연금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원래 기재부 출신이셔가지고 모수개혁부터 해야지 이게 한 발이라도 내딛는 거라는 거 다 누구나 절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대통령실에서 발로 차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연금개혁안 들고 나온 거는 뭐 차등 또 연금개혁안이어서 뭐 세대별로 저도 그런 연금개혁안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뭐 잘라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안 들고 왔어요. 백혜련 의원님 이제 보건복지부 토속이라 연금이나 의료개혁이 이제 그 주 업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김경진 의원님. 근데 지금 구형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2년 위증교사가 3년으로 구형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수 법률가들이 뭐 두 분 다 검사 출신의 법률가들이시지만 아무래도 유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그 경우에 그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달라질 게 없죠. 뭐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지금 법률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고 일반 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이 돼야 지금 자격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은 이제 100만 원 이제 이 기준인데 어쨌든 뭐 1심 법원이 정치 권력이 휘둘려서 또는 무슨 검찰 독재에 휘둘려서 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 3년 구형했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본인이 검사 자격 사칭하고 무고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었던 사건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주범격인 KBS PD분 같은 경우도 상세하게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는 얘기를 선거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법 질서에 대한 존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유죄가 날 거라고 했다는데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그건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공선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로 갔다가 결국은 뭐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재판 과정이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중 교사 같은 경우도 그
녹취록이 가장 큰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 발췌본과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직접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 하는데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 다 전체적으로 녹취록 전체를 들었던 의원님들은 그 발췌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재판장이 전체를 틀어라. 네, 그렇게 돼서 전체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증 교사 부분도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거다. 그 발췌본 언론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얘기가 됐던 발췌본의 내용이 상당히 이 원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게 결국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유죄가 나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사법부 판단이긴 하지만 유무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 점과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이게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대단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대단히 공고해질 거고. 그렇죠. 예, 저희는 낮은 상태에서 상대가 더 공고해지고 우뚝 서다 보니까 저희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이라면 분명한 타격이 될 거고. 근데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해왔거든요, 보면. 유죄가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웨어에서. 그래서 이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아마 그런 기조로 희석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당장의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인 타격은 될 수는 없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과 민심이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추후로 계속해서 이제 결심 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중도층 민심의 변동 가능성의 어떤 씨앗들이 계속 있는 거죠. 백혜련 의원님.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이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이 기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이 정치적 탄압 사건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요. 예. 사건들이 원래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 대부분 제기됐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전현희 최고가 저번에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다 해온다. 이거 하면은 이건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명확하게 그때 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통장인가 김건희 여사 2개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손해봤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 하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미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 최은순 씨, 장모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검찰에 냈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한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짧게 강대강 토론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20, 30초? 예, 마무리 말씀 먼저 하실까요? 백혜련 의원님. 네,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니까요. 저희 당과 그리고 저도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 하여튼
방송국에서는 강대강을 원하지만 저는 최소한 저라도 앞으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코너 이름을 바꿀까요? 네, 우리 사회가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너무 강대강 대치가 도처에 있으니까 예. 국민들이 마음이 다들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전혀 세지 않게 토론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였던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완주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부교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평분기점에서 만종분기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다시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정체되는데 신월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10월 16일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중 있는 선거라고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다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이십니까 혹시? 네, 영광 출신입니다. 영광 군서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바로 여기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현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이쪽은 지금 아주 팽팽한 경쟁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영광에서는 전통적으로 늘 호남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강세였고 또 민주당 후보만 결정되면 그 경선 과정은 치열하지만 결정되면은 결선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이 지나가는 그런 선거였는데 네. 이번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참여하면서 영광 지역 내에서는 이제는 그냥 당만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또 특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은 영광 군정이 계속 군수들의 어떤 선거법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렴하게 또 군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생겼다 하는 차원에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조국혁신당의 참여를 좀 당기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9월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거 조사 결과는 여심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2.5%,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9%, 그리고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가 30.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누가 당선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의원님 좀 평가하신다면요. 영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이렇게 팽팽한 경쟁을 한 경우가 물론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무소속의 그런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네.
대체로 같은 부류의 후보들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줬는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까지 당력을 좀 집중해서 팽팽하게 겨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기존의 어떤 지역 정치의 모습에 비해서 국민들이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본연의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발전적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호남 지역 정치라는 것들이 이런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골라 뽑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호남 정치 전반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한 달살이를 그 영광 곡성에서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로 어디서 그러면 거주합니까? 영광 읍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네. 거주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영광에만 머물지는 못합니다. 당대표이다 보니까 네. 또 곡성 지역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부산 금정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하고 곡성에는 아예 월세를 얻어놓고 올 때마다 거기서 머물면서 하고 있고요. 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고향인 영광에 평상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함께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 함께 방을 얻어서 국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가 없을 때는 내려와서 여기 머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회 활동과 이 지역 살이하면서 선거하는 거를 병행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으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나 상임위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참석을 하고 주로 주말이나 후반기 쪽에 내려와서 집중을 하는 형태여서 완전히 여기에만 지금 올인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이전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 군수 선거에서 각 당의 의원들 뭐 저희 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당은 뭐 전국 조직이 총원 동원돼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새롭게 보고 뭔가 선거 자체가 좀 활력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후보가 떨어지면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국혁신당은 3월 3일 날 올해 창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딱 7개월이 되는 신생 정당인데요. 네. 당으로서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당을 창당했고 비례 투표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비례 선거만. 네. 그런 정당에서 좀 경쟁력을 갖춘 대중정당으로 자기 발전해야 되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유권자들은 사실은 전국에 골고루 지지를 받았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네. 가장 유권자들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일종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서 좀 하루빨리 끌어내달라. 네. 그럴 때 야권이 좀 똘똘 뭉쳐서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 그 새로운 정치는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한 당에서 모든 정치 권력이나 행정 자체가 독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치를 좀 혁신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가 큰 판은 아닙니다만은 마침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호남에서 영광과 곡성 안에서는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치를 좀 혁신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는 목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에서는 오히려 야권이 좀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심판의 선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도 선거에 좀 경쟁력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영광 곡성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강화는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서 단일 전선을 만들고 특히 금정이 중요한데요.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멋진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요. 네. 어쨌든 선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대표가 상당히 힘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결코 가벼운 뭐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신생 정당이고 대중정당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가볍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당처럼 지도체제가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금정구청장 선거요. 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됩니까? 지금 이제 10월 7일이면은 투표 용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대략 보통은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까지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주일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희들은 선거 초반부터 영광 곡성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하자. 네. 제대로 건강한 경쟁을 하자. 그러나 강화하고 금정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심판 선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졌었고요. 네. 특히 금정에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굉장히 좋은 후보가 있고 또 민주당도 아주 단단한 후보가 있어서 좋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단일화하면은 선거를 해볼 만하다. 금정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네. 대부분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국정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는 단일화 제안을 했고 그 단일화가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되려면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단일화의 어떤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예. 제대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자라고 처음부터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되고 이 정도 선거에서 단일화를 못 만들어내면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시금석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단일화돼야 되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게 그 과정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뭘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꾸 이유를 붙이는데 단일화하는 데서 뭔가 조건과 이유를 붙이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인터뷰 중입니다. 이 서왕진 의원님. 네. 지금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당장 이번 이 곡성 영광 선거 보궐선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공약을 하자 조국혁신당은 행복지원금 1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대표는 뭐 이거 완전히 무슨 경매판으로 선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네.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영광 선거에서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간병비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큰 정책인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 원의 경우를 보면 영광은 좀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광에는 한빛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예. 그 원전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원전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4,500억 정도가 매년 군의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광이 또 이 햇빛 태양광하고 특히 해상 풍력 쪽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거기가 그런 어떤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산업에서 굉장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거 중에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또 어민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도 존재하는데요. 네. 그거를 잘 체계화하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마련될 수 있어서 대략 그 한 600억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한빛원전의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그다음에 풍력 또 태양광 이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어떤 지원금을 만들게 되면 네. 기존의 어떤 재정을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어떤 현실적 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저출산이라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도시하고 다르게 이런 정도의 지원이나 소득 자체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네.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이론적 이념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현실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짧게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신생 정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번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뜻을 충실히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야권이 똘똘 뭉치는데 한치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또 호남에서는 영광 곡성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일종의 지역 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